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 주제는 글로벌 금융 환경입니다. 사실 금융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니 이제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략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한강으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이쪽 분야로 더 알고 싶다면 글로벌 금융 시장이나 글로벌 투자 전공 과목들이 이제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한강으로 준비하기는 했는데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주제는 국제통화제도입니다. 국제통화제도가 뭐냐? 국제통화의 정의를 보면은요, 국제 간의 어떤 대차를 이제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 통용력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그런 통화를 국제통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통화제도라는 거는 국제통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가, 국경을 넘어서는 거래, 뭐 무역거래라든지 국제자본거래에서 무엇을 결제 수단으로 이제 사용을 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제통화제도는 다양한 종류가 이제 있는데 보통 환율제도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이제 할 경우에는요, 금이 유일한 결제 수단이냐, 아니면은 뭐 은이 유일한 결제 수단이냐, 화폐가 유일한 결제 수단이냐, 아니면 금과 화폐 또는 은과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하냐에 따라서 각각 금본위제도, 은본위제도, 뭐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본위제도 라고 하고요. 금과 화폐 또는 은과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환본위제도 또는 은환본위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 제도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환율을 이제 고정시키는 고정환율 제도와 그다음에 환율을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제통화 제도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경제 구조나 환경 같은 게 바뀌면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국제통화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국제통화 제도는 19세기 중후반부터 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지되었던 금본위 제도라는 겁니다. 금본위 제도는 화폐 단위의 가치와 그리고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제도예요. 즉 화폐와 금과의 등가 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시행되었던 금본위 제도 초기에는 금화 자체가 이제 화폐로 이제 유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금화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녹이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화의 주조와 용해가 가능하다는 것, 화폐를 녹이면 금이 된다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 이꼴 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이 등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중앙은행에 금을 비축을 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되 이제 금과 화폐의 교환을 이제 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금과 화폐의 등가 관계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에 따라 그 나라 화폐가 발행된다는 의미니까요, 자연스럽게 금과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 교환 비율을 뭐라 그러냐면 금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평가가 1온스 이꼴 뭐 20달러라고 한다면은 순금 1온스는 20달러의 가치만큼의 어떤 등가 관계가 항상 이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만큼 교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폐와 금과의 교환이 보장된다는 거를 금과의 태안성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이제 이렇게 금본위 제도를 채택할 경우 자기 나라 통화와 금과의 교환 비율이 금평가가 이제 결정이 되어져 있다면요, 결국 서로 다른 두 통화 간 교환 비율인 환율은 금과의 교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뭐 1온스당 뭐 20달러가 이제 그 금평가라면은 영국에서는 뭐 1온스당 뭐 4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금평가가 결정이 된다면 파운드와 달러 간 환율은 뭐 1파운드당 5달러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금본위 제도는 환율 제도 면에서 말하면은요, 평가 절하나 평가 절상은 허용되지 않는, 즉 고정된 환율 수준은 변동시키지 않는 고정 환율 제도의 성격을 가졌고요. 외환 보유고를 기준으로 본다면 금본위 제도니까 금이 유일한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국제 통화 제도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금본위 제도는 이제 점차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 생산량이 그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즉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금을 발굴하는 게 제한이 되니까 그걸 못 쫓아가서 화폐를 그만큼 늘릴 수가 없는 유동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제 이 당시에 강력하게 이제 대영 제국으로서 세계 패권 제1국이었는데요. 영국의 지위가 약화가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국이 금본위 제도를 유지하도록, 즉 금본위 제도의 규칙 같은 거를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비용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돈을 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금만큼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양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화폐 발행을 마구 하면서 금본위 제도의 규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붕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914년에 금본위 제도가 이제 붕괴된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는 1944년까지는 국제통화제도는 혼란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했다, 고정환율 제도했다, 왔다리 갔다리 해서 뭐 그다지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꽤 오래 지속되었던 다음 국제통화제도는 1944년부터 1971년까지 유지됐던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1944년에 연합국들이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서 몇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금과 함께 달러를 그 국제통화로 결제수단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 1온스랑 미국 달러 35달러를 이제 교환하는 그 비율을 고정시켜서 금과의 태안성을 보장하자. 달러를 만약에 35달러 가져가면 그 1온스랑 이제 바꿔주는 그런 걸 보장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달러 아닌 통화들, 뭐 영국 파운드라든지 일본 예나라든지 독일 마르크. 이 마르크는 유로화 사용하기 전에 독일이 갖고 있었던 고유 통화입니다. 이런 주요 다른 통화들은 달러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고정을 시키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정된 환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안에서는 뭐 약간의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는 허용을 하는 그런 고정환율 제도를 이제 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밴드 안에서 실제로 이제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를 한 선진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별로 없었어요. 어찌됐든 그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평가절상이나 절하는 허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고정환율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거는 환율 제도 면에서는 고정환율 제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과 달러를 국제통화로 인정을 한 거니까요. 금환본위 제도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금환본위, 제가 너무 글씨를 금환본위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체제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IMF 체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갑자기 IMF가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트를 다뤘던 강의에서 연합국들이 뭐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뭐 금융면에서는 1946년에 IMF와 IBRD를 그다음에 1947년에는 가트를 무역면에서 발족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하나요? 그걸 정한 게 바로 이 브레튼 우즈 회의입니다. 왜 그때 IMF를 만들기로 했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새롭게 만든 이 국제통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회원국들에게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는 어떤 국제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면은 이 무역수지 적자국은 이제 외환 달러가 이제 부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선가 빌려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빌려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환율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밴드 범위 내에서 변동을 시켜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IMF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처음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는 잘 굴러갔습니다. 환율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환영 걱정할 필요 없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도 많이 이제 좋아졌고 무역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선 국제 통화의 어떤 유동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체제 출범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미국이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였어요.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단 말은 상대국들은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국가들한테 달러가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세계 무역량 확대에 비해서 금 산출량이 이제 부족한 것도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금본위 제도 때도 나타난 문제점이었죠.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이 미국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이제 변합니다. 그 계기는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전쟁 비용 지출이 이제 증대해야 되니까 달러 발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적자로 이제 돌아섰어요. 그 이후부터 미국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미국의 경상수지가 흑자였을 때는 전 세계 달러가 부족했어요. 그게 문제였는데 미국의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로 돌아서니까 이제는 달러 부족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달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흑자 국가인 경상수지 흑자 무역을 수출을 더 많이 한 흑자 국가인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미국의 금 보유량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1년 미국의 대외 채무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의 3배를 넘었다고 해요. 결국 1971년 8월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한 정지에 달러랑 금 안 바꿔주겠다라고 선언하고요. 달러를 그리고 평가 절하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닉슨 대통령의 어떤 이런 충격적인 선언 이후 1976년 킨스턴 체제 전까지는 국제통화제도는 가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도기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1971년 12월에
주요국들이 모여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자. 즉 이전에는 1온스랑 35달러가 교환이 됐는데 이제는 그거를 1온스당 38달러로 교환시키자라고 해서 금 가치를 올려요. 즉 달러 가치를 내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환율 변동 밴드를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5%로 이제 좀 넓히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스미소니안 협정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도 유지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73년 2월에 달러를 다시 또 평가절하시킵니다. 이제 42.22달러가 있어야 금 1온스랑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니까 결국 주요 선진국들은 나름대로의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73년 이후 하나둘씩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976년 킹스턴 회의에서 변동환율 제도를 국제통화제도의 근간으로 받아들여 이제 현재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국제통화제도는 나라마다 원하는 환율 제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주로 이제 변동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들은 진짜 고정환율 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환율 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의 어떤 중간 형태의 환율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선진국이 변동된 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즉 단일 통화인 유로화 사용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이에요. 유럽의 유로 사용국. 즉 유로 자체는요 외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유로를 사용하는 개별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독자적인 금융 정책은 포기하는 거니까 유로화를 사용하는 개별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극단적인 고정환율 제도를 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은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개도국들 중에서 이제 고정환율 제도 물론 이제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도 다 고정환율 제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선진국들은 변동환율 제도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변동환율 제도에서 환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는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즉 시장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서 환율이 변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상적으로 환율의 적정 가치가 달러당 1,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 적정 가치라는 거는 환율 결정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들, 뭐 물가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국제 수지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지는 두 번째 주제에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적정 가치가 이렇게 달러당 1,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외환 시장에서 결정된 환율, 시장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 환율이 항상 적정 가치는 아닐 거예요. 뭐 주식의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적정 가치보다 주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적정 가치보다 시장 환율이 더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환율의 변화는 무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른 조건은 변동이 없는데 환율이 상승했다. 뭐 예를 들어 뭐 1,200원, 달러당 1,200원 이런 식으로 적정 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 환율이 결정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적정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출 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원가와 이윤을 감안해서 한 1,000원 정도 확보하면 만족인 그런 장난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장난감을 해외에 수출을 했을 때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장난감의 가격은 1달러로 판매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해서 1,200원으로 올라가면은 한 0.89달러 정도의 1달러 미만에 팔아도 1,000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출이 늘어날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또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은 또 감소를 하게 돼요.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 즉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를 흑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즉 수출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가요? 가격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아나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은 그 제아나 서비스의 가치가 떨어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1원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커진다. 즉 1원의 가치는 커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의미는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달러가 약세다. 원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원화 가치는 커진다, 원화 강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환율이 적정 가치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달라져서 수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적정 가치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도 나타나겠죠. 만약에 적정 가치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달러당 8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과도하게 하락을 한 경우를 가정을 해본다면 아까의 경우랑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적정 가치보다 환율이 더 많이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장난감 수출의 경우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1달러 이상을 받아야만 1,000원으로 1,000원의 그거를
업자가 기업이 확보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1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서 수출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은 해외에서 더 비싸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국내 제품들의 국내 가격은 좀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경상수지는 적자가 될 거예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됐다라는 말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수입을 많이 해서 지급해야 하는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즉 달러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율은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적정 가치로 뭐 상승하거나 과도하게 또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또 아까의 처음 사이클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외환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라는 건요, 가치의 교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시장이니까 무언가가 어떤 가치가 교환이 돼요. 어떤 게 교환이 되냐? 서로 다른 두 개의 통화가 교환이 됩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상품과 제아이든 서비스든 상품과 돈이 오고 가요. 그렇죠? 그런데 외환시장에서는 상품이 다른 나라 통화인 거죠. 그래서 통화와 통화가 오고 갑니다. 요게 조금 복잡할 뿐이지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시장 가격 메커니즘을 따른다. 변동환율 제도라면 시장 가격 메커니즘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의 참가자를 거래 동기별로 한번 참가하고 있는 동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본다면요. 실수요자, 해저, 투기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수요자라는 거는요. 국경을 넘는 뭐 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본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역을 하거나 자본 투자를 하는 그런 게 본업이니까 꼭 해야만 하는 거죠. 이런 동기를 거래적 동기라고 합니다. 이 거래적 동기에 따라서 수요자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공급자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역대금 결제를 위해 국제자본 거래 결제를 위해서 이 실수요자가 이제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라고 한다면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달러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달러를 사야만 수입대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입업자는 달러 수요자로서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에 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만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달러를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해저인데요. 해저는 해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해지라는 거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줄이는 거를 이제 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해저로 참여하는 사람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그런 동기로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업자가 있어요. 수출업자가 지금부터 뭐 한 3개월 후에 달러를 받기로 이제 계약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정된 이 순간부터 실제로 수출 대금이 들어오는 이 3개월 동안 환율이 막 움직이면 되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자기가 받게 되는 원화 금액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경우 해저로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3개월 후에 수출 대금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수요자로서 달러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 이 시점에서 외환시장이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참여한다면 해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투기자, 투기가라는 참가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으로부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달러를 매입하려고 하는 투기 거래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달러를 매입하는 투기 거래가 나타날 테고 환율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라면 달러를 매도하려는 그런 투기 거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맞다면 이익을 보고 예측이 틀리면 손실을 볼 그런 위험을 부담을 하는 그런 자를 투기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투기자들이 있어야만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외환시장의 구조를 볼까요? 글로벌 외환시장은 대체로 장외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OTC 시장, 즉 장외시장입니다. OTC 시장을 뭐 장외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장외시장을 OTC 시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OTC 거래, 장외거래라는 거는 거래소 거래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거래소 거래에 뭐 주식 같은 경우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 주식 거래하는 경우 거래소 거래죠. 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장외 거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은 대체로 글로벌 외환시장은 장외 거래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래소 거래라는 거는 거래 시간이나 거래 조건, 거래 장소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거래인데 반해 장외 거래는 거래를 원하는 두 당사자가 있으면 이 거래 시간이나 거래 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전화 같은 거 이용해서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그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장외 거래 중심이고요. 그리고 또 이계층의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두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냐면 하나는 은행 간 시장, 다른 하나는 대고객 시장입니다.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은행은 어떤 글로벌 외환 시장의 어떤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개인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하는 은행이 아닌 고객과 외환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은행과도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아닌 그런 고객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고객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은행 간 시장은 그럼 뭐냐? 은행 간 시장은 은행끼리 거래하는 그런 시장. 빨갛게 이렇게 은행 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행 간 시장은 사실 제가 뭐 대고객 시장, 은행 간 시장 이렇게 이계층의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구분을 이렇게 할 뿐 은행 간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규모도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은행 간 시장에서 은행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외국에서도 대고객 시장과 은행 간 시장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외환 시장은 국경을 넘어서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글로벌 외환 시장은 대체로 장외 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중심은 은행 간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외환 시장이라는 거는 전 세계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은행이나 외환 브로커 등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연결된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요, 세계 주요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글로벌 외환시장 중에서 제일 큰 거는요, 런던, 뉴욕, 도쿄 순이에요. 그 외에 주요 외환시장으로는 뭐 취리, 프랑크푸르트, 뭐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홍콩, 파리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도쿄 이 그림을 보면은요, 잘은 안 보이지만 이게 열려 있는 시간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 도쿄가 폐장될 때 런던이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럼 런던 시장이 폐장이 되는 시간에 뉴욕 시장은 아직도 이렇게 열려 있어요. 즉 24시간 중에서 21시간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 세 곳 중에 한 시장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곳의 메이저 외환 시장이 다 닫혀 있을 때는요, 샌프란시스코나 시드니 등 어디에선가 열려 있는 시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즉 글로벌 외환 시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어서 각국의 외환시장을 옮겨다니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면 주요 통화 간 외환 거래는 하루 종일 세계 어디에선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니까요. 환율 가격이 24시간 변한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효율적이라는 말은 만약에 이제 두 외환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익 거래가 있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 차익 거래 기회가 금방 사라지는, 균형으로 금방 복원되는 그런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환율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달러의 통화 가치를 걸어놓은 달러 페그제와 같은 고정환율제도를 이제 하다가 그러다가 그 1990년에 시장평균 환율제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시장평균 환율제도는 그 이전의 환율제도에 비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금이긴 하지만 약간 반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날 은행들이 이제 외환 거래할 때 환율을 평균을 내서 그래서 이 평균된 환율을 다음날 이제 기준점으로 이제 고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하루 동안에 이만큼 일정 범위 내에서는 환율 변화를 허용을 한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약간 그 밴드가 그렇게 넓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고정 환율 제도였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해요. 어찌됐든 그래도 약간은 반영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거고요. 이 일일 제한폭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확대 조금 되다가 결국 외환위기 겪으면서 1997년 12월에 완전 철폐가 되면서 변동환율 제도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통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에서 원화가 거래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자, 거래 규모는 주식시장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탁하고 플로우의 차이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되게 시장의 규모를 측정할 때 주식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현재 가격으로 모두 판다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개념으로 시장 규모를 측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스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 규모를 측정을 할 때 외환시장이 돈과 돈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돈을 바꾸면 얼마인가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외환시장의 규모를 잴 때 측정을 할 때에는 보통 하루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거래가 되는가 하는 거래대금으로 시장 규모를 측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는 것은 플로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규모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주식시장의 스탁과 외환시장의 플로우를 비교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플로우 대 플로우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시장은 스탁으로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플로우로 비교를 했을 때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원달러와 원옌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의 주된 이슈는 원과 미국 달러 간 환율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과 달러 간 환율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과 그 외 통화, 뭐 원과 유로 같은 통화는요, 직접 이렇게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결정된 원달러 환율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달러와 유로 환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로부터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최고점은 여기죠. 이거 언제냐요? 외환위기 때 1997년 12월 23일 1962원이었습니다. 달러당. 엄청나죠? 자, 이제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가가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환율은 구매력 평가 가설이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관세를 포함해서 무역 장벽이 없고 수송 비용이 크지 않은 경쟁적인 시장, 완전 시장이라면 모든 제한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가격에 거래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구매력 평가 가설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요, 환율 변동은 대략 두 나라 물가 상승률 차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도 대략 얘기하는 건데요.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통화는 앞으로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구매력 평가 가설의 결론이에요. 이것도 아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이고 외국의 물가 상승률이 뭐 2%로 기대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통화인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원화 가치는 앞으로 1년 동안 얼마가 3%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립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금리가 있습니다. 즉 환율 변동은 물가 상승률 외에 각국의 이자율 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피셔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그 환율 변동은 대략적으로 두 나라 명목금리 차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게 이제 가치가 떨어지냐? 명목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통화는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국제피셔 효과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목금리가 만약에 3%이고 외국의 명목금리가 만약에 1%라면은 명목금리가 높은 우리나라 통화 원화 가치는 금리 차이 2%만큼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단기 자본 이동도 이제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금이 이제 좀 영향을 막 어떤 통화를 어떤 나라에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 전망이 좋다고 기대가 된다면,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나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망이라는 거는 결국 기대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기대에 의해서도 환율은, 심리에 의해서도 환율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통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통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 해당 통화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현실에서 이제 기업이 글로벌하게 진출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먼저 암시장, 블랙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중에서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인 외환시장과 별도로 암시장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유지하려고 하는 고정된 환율 이상 또는 이하로 기꺼이 외환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암시장은 형성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시장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외환시장과 다르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잠깐 짐바브웨 사례를 한번 얘기하자면요. 2005년 3월 짐바브웨 정부는 10,000명의 사람들을 암시장 활동 제목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 공식 환율은 1달러와 9,000 짐바브웨 달러가 교환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암시장 환율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1달러가 25,000 짐바브웨 달러로까지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짐바브웨의 빈곤 때문에 이런 암시장 거래가 활발했던 건데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단속하면서 암시장이 더 깊이 이제 숨어버렸죠. 짐바브웨는 좀 되게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2007년 짐바브웨 물가 상승률은 4,500% 세계 최고였어요, 당시. 그러니까 짐바브웨 통화가치 똥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빵 한 덩어리가 한 44,000 짐바브웨 달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당시 공식 환율로 환산을 하면 176달러였고, 미국 달러였고요. 암시장 환율로 환산한다면 단지 18센트.
였다고 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바브웨는 뭐 계속해서 여러 번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 겪는 대표적인 나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짐바브웨의 환율 제도는 전통적으로 이제 달러 태그 제도와 같은 고정 환율 제도였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너무 자주 높으니까 이를 해결하려고 뭐 달러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나라 통화를 포기하고 아예 미국 달러를 통화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또 짐바브웨 달러를 썼다가 다시 또 달러라이제이션 했다가 하지만 이게 그렇게 물가를 잡는 게 쉽지 않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환율이 만약에 자유롭게 변동하도록 한다면 암시장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짐바브웨의 경우처럼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실업률과 같은 다른 경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변동환율 제도로 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외환 통제 여부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외환을 통제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완벽한 통화 전환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건 뭐냐면 정부가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또 바꿀 수 있는 수량 같은 것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국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라든지 예나라든지 유로화라든지 파운드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통화를 경화 하드 커런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와 대비해서 완벽하게 전환 가능하지 않는 통화를 연하, 소프트 커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완벽하게 통화를 전환하지 못하게 하나?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전 우리나라처럼 외환 보유고가 이제 불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꼭 필요한 데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는 거를 전환하는 거를 이제 나라에서 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외환 보유고가 적은 개도국들이 통화가 연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빈약한 외환 보유고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런 경우 이제 외환 통제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방법을 주로 쓰냐면 뭐 수입 면허 제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수입하려면 증거금을 내야 한다든지 뭐 수량 제한을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송금을 규제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강의 시간 좀 많이 됐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와 상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구조만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자, 국제금융시장은 국제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외환시장을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좁게 본다면 국제 대차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장을 국제금융시장이다라고 협의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협의로 보는 좁게 본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를 금융 매개체와 간할권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매개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간할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로 영내시장과 역외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준이 이제 각각 2개씩이니까 4개의 셀이 생기는 거죠. 자, 영내시장이라는 거는요, 온쇼어 마켓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거래되는 증권의 표시통화국 정부가 당해 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대해서 규제나 간할권을 행사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 증권 표시통화국 정부가 자기 나라 통화로 표시된 증권 거래에 대해서 규제나 간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장을 역외시장 또는 오프쇼어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내시장이면서 은행이 중간에 금융거래의 중개기관으로 끼어드는 간접금융에 해당되는 그런 국제금융시장이 예라면 외국인이 현지금융시장에서 예금하고 대출받는 현지금융시장을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역내시장이면서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의 최종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연결되는 직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국제금융시장 예라면 외국인이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 현지 주식시장 정확하게는 에서 이제 교차 상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외국제 시장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외국 기업이 현지 채권 시장에서 현지 통화로 발행한 채권을 외국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채 시장이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자, 역외 시장은 규제나 간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로 시장입니다. 유로 시장은 거래가 발생되는 국가의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거래. 이거를 유로 거래라고 하는데 유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유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당 거래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 거래일 경우 뭐 유로 통화 시장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유로 대출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로 거래가 만약에 채권일 경우에는요, 유로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외 시장이면서 직접 금융에 해당하는 시장의 예로 유로채 시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유로 거래라는 거는 거래 장소의 국적이랑 거래 통화의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거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런던에서 달러 예금을 했다, 뭐 달러 대출을 받았다, 뭐 도쿄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뭐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유로채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 시장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규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런던에서 달러 예치한 경우 예를 들었는데 그 예에서 달러를 거래하는 거긴 하지만
런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규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규제를 안 합니다, 보통. 그래서 역내 시장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은행들은 미국에다가 지급 준비율 같은 거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유로 거래인 경우 유로 예금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로 통화 시장의 금리 스프레드는 더 좁아요. 더 좁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의 차이를 금리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로 통화 시장이 만약에 요 정도 차이가 있다면 런던의 예금, 런던에 달러 예금한 것과 달러 대출한 거의 금리 차이가 한 요 정도쯤이라면은 미국에서 예금하고 대출했을 때 적용하는 금리는 미국 현지 금리는 이 정도. 로 금리 스프레드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상품을 만기별과 이제 금융 매개체 여부에 따라 그려봤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한마디만 하자면 국제금융시장은 상품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말은 선택의 폭이 이제 커진다, 확대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기업은 더 저렴하게 또 더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외환시장의 참가자와 구조,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제금융시장의 구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좀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도 같이 이걸 스스로 정리하다 보면 뭐 브레튼 우드 체제, 역내시장, 역외시장, 뭐 경화, 연화, 해저, 투기가, 장외거래 뭐 다양한 용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를 풀어볼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경제적 환경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가 좀 길기도 했었고 또 시험 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니까 가급적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다뤘던 수업 주제, 뭐 글로벌화라든지 부역 환경, 금융 환경 등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다룰 주제는 개별국 차원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은 사실 이제 환경의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을 갖춰야만 기업의 성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외부 환경이라는 거는 크게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경쟁 환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는 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지국이,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라는 거는 크게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문화적 환경, 법적 환경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경제적 환경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왜 중요하냐? 다국적 기업은 이제 기업 활동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 활동은 어디에서 할 것이냐, 어떤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냐, 어떤 시장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등등을 결정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경제적 환경 분석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제적 환경을 분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그런 거는 현재의 성과도 있겠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 여러 개가 있어서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먼저 이제 GNI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GNI라는 거는 그로스 내셔널 인컴의 약자로 국민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NI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예요. 그래서 국적 기준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개인이나 기업이 나라 안에서든 나라 밖에서든 관계없이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받은 소득들은 다 모두 우리나라 GNI 산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 회사의 지사가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GNI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 안 되고 프랑스 GNI에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국적 기준이니까요. 자, GNI 상위 15개국. 사실 명목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그냥 아무 얘기 없이 GNI라고 한다면 명목, 그러니까 보통 그냥 어떤 경제 변수를 그냥 명목지 안 붙이고 그냥 다 얘기하면 명목이고요. 실질인 경우에는 꼭 실질을 붙입니다. 실질이라는 거는 물가를 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냥 명목 GNI 상위 15개국을 순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이 이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GNI는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가장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보는 건 좀 불충분하고요. 인구수, 증가율, 그러니까 GNI 증가율, 뭐 현지 주거비와 같은 물가 변수, 경제적 지속성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GNI만 대표적으로 제가 제시를 했어요. GNI, 1인당 GNI라는 거는 GNI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 명목소득 상위 15개국 리스트를 보면 느꼈겠지만 인구가 많으면 한 국가의 소득, GNI도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많다고 삶의 질이 높은 거는 아니죠. 삶의 질과 관계가 있는 거는 뭐냐? GNI가 아니라 1인당 GNI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GNI가 높을 때 일반적으로 삶의 질도 높고 평균 수명도 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는 이제 1인당 GNI가 높은 순서로 15개 국가가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버뮤다,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요. 앞에서 제시했던 명목 GNI 상위 15개국에 있었던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표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 여기 표의 아틀라스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1인당 GNI를 아틀라스 방법으로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틀라스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 국가의 자료를 비교할 때 보통 이제 동일한 화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통화라든지 아니면 미국 달러라든지 하여튼 동일한 통화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야만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율을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양한데 이 아틀라스 방법은 뭐냐면 환율의 일시적인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해년 포함 최근 3개년의 이동평균 환율 등을 적용해서 환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경제 규모를 따질 때 이제는 GNI를 따지로 보지 않고 보통 GDP를 많이 사용을 해요. GDP라는 거는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계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GDP라는 거는 국적 기준이 아니라 영토 기준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즉,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거든 내국인이 생산한 거든 누가 생산했느냐 그 국적은 관계없이 한 국가 영토 안에서 생산되면 다 그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들을 합해서 GDP를 산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질문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국민이 생산한 재화, 뭐 프랑스 회사의 지사가 생산한 재화가 있다면 이런 경우 우리나라 GDP에는 포함이 되고 프랑스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프랑스 국민이 생산해서 이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은 우리 GNI는 포함이 안 되고 프랑스 GNI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국적 기준이냐 영토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GDP와 GNI는 사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왼쪽 표는 뭐냐면 GDP, 명목 GDP 상위 15개국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표는 PPP 기준 GDP 상위 15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PP 기준, 뭐 이거를 뭐 다른 말로 구매력 평가 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PPP 기준 GDP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여러 국가의 자료를 비교할 때는 환율이 개입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환율은 통화와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화 한 단위를 다른 나라 통화 몇 단위로 바꾸느냐, 요게 환율인데 나라마다 각 통화 한 단위의 가치가 달라요. 즉 물가 수준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해 뭐 인도에서 뭐 1인당 뭐 GDP가 당시 환율 적용해서 820달러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도에서의 820달러 가치와 미국에서의 820달러 가치는 다르겠죠. 만약에 당시 시점 인도에서 820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미국에서는 한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뭐 4,000달러 정도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물건 가치랑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물가가 더 저렴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PPP 기준 GDP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PPP 기준 GDP라는 거는 물가와 환율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한 나라의 실질 경제 규모를 따지는 경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와 같이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라면 명목 GDP에 따라서 매겨진 순위보다는 PPP 기준 GDP에 따라 매겨진 순위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GDP뿐만 아니라 GNI도요 PPP 기준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GDP 성장률과 1인당 GNI 증가율 같은 것도 좀 보면 유용한데요. GDP 성장률이라는 거는 전기 대비 얼마나 경제 규모가 커졌나 이거를 보여주는 변수인데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을 따질 때 실질 GDP 성장률로 측정을 합니다. 실질은 어떤 의미다? 물가를 조정했다라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GDP 성장률이 선진국의 GDP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이 말은 즉 GDP 성장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경제 규모가 앞으로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할지 그 잠재력을 볼 때는 1인당 GNI 증가율을 보면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영자가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수준의 소득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겠는가 하는 걸 거예요. 이거를 따질 때 비화폐적인 지표도 좀 같이 고려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GDP라든지 GNI 같은 거는 화폐로 측정을 하죠. 화폐적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화폐적 지표는 뭐냐면 그 외에 뭐 비물질적인 뭐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한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화폐적 지표의 예로 인간개발지수라는 게 있어요. 인간개발지수는 이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 따서 뭐 HDI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HDI는 국제연합개발계획이라는 UN 산하기관이 매년 각국의 교육 수준과 국민소득, 평균 수명 등을 조사해서 각국의 선진화 정도, 즉 시민의 성숙도,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발전 정도가 소득 수준과 비례하지 않고 소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물질적인 요소까지 측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화폐적 지표인 GNI 같은 것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I가 높은 순위 국가가 1인당 GNI가 높은 순위 국가랑 그 순위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각국의 HDI 점수에 따라서 그룹별로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한 HDI 맵인데요. 색깔이 진하면 진하게 표시될수록 인간개발 지수가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HDI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나라별 뭐 정말 정확한 점수 뭐 아니면은 한 나라의 뭐 시계열 자료 같은 거를 보고 싶다면 구글에서 HDI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맨 위에 국제연합개발계획의 HDI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비화폐적 지표의 예로 GPI를 제가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 GPI라는 거는 인간과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시장의 활동과 환경 오염 같이 해로운 활동 항목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측정을 한 것입니다. GDP와 다른 점이에요. GDP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통금비, 뭐 질병 유발 지출, 뭐 예를 들어 뭐 패스트푸드는 비만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나 구매했느냐 하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뭐 범죄율 증가 같은 것들을 마이너스를 합니다. GDP의 경우 범죄는 감옥을 만들어서 얻게 되는 어떤 경제적 이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GPI에서는 범죄율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저하되니까 마이너스, 손실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할 거는 마이너스하고 GDP에서 이제 플러스 하는 것들은 여가 활동이나 가사 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이 시장 외 활동들 있잖아요. 좋은 건데 시장 외 활동. 그건 GDP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시장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GDP 산출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데 반해 GPI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분류를 해서 가산을 합니다. 또한 소득 분배나 자본 투자, 외채 같은 거는 그 증감 정도를 측정해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비화폐적인 지표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적 성과와 성장 잠재성을 측정할 때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경제 지표들로 사실 뭐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지요.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경제 변수들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물가, 여러 상품의 개별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낸 게 물가잖아요. 그래서 물가 수준 자체보다 물가가 변한 정도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인지 심각한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떤지 등등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고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같은 말인데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같은 말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짐바브웨처럼 하루에 막 95% 가격이 막 상승하는 그런 경우처럼 단기간에 물가가 막 단기간에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에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국가 채무라는 거는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 정부나 아니면은 지방 정부, 이걸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이제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빌려서 생긴 빚, 즉 국가가 정말 자기가 직접 상환을 해야 하는 빚, 채무를 국가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채무와 비슷한 개념으로 국가 부채라는 게 있어요.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보다 범위가 좀 더 커요. 즉 국가 채무보다 더 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 채무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 직접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빌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가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뭐 공적연금이라든지 뭐 공기업이 발행한 국공채 같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 이런 게 가산이 된 개념이 국가 부채입니다. 자, 국가 채무나 국가 부채 대내에서적으로 이제 그런 채무나 부채를 가질 수도 있고 외부 다른 나라에서 진 빚 또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대외 채무, 대외 부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또 한 나라의 대외 부채 얘기할 때는요, 뭐라 그러지? 국가의 대외 부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금융기관의 대외부채까지 가산한 걸 한 나라의 대외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클 경우에 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가능성, 디폴트 가능성 같은 거 있고요. 특히 이제 대외부채가 큰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위기가 올 때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 이것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걸 봐야 될 테고요. 뭐 진위계수 같은 소득 폭포도 좀 봐야 할 테고, 뭐 빈곤, 인건비, 생산성 같은 것도 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국제 수지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것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경우 통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다음 주제인 경제 자유 지수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제자유지수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경제 시스템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와 관련된 메커니즘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한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누군가의 어느 누구의 계획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시스템, 사적 소유를 허용하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계획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다 뭘 생산할지, 언제 생산할지, 얼마만큼 생산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 두 시스템을 혼합한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시장에 맡겨두고 일부는 정부의 계획에 맡겨두는 그런 경우. 이런 혼합 경제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가 서유럽 국가, 복지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지난 20년 동안 구체적으로 1989년 11월 9일 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계획 경제 시스템이었던 국가들 대부분이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 활동을 자유화시키고 기업 활동 개혁하고 법적 제도적 틀을 이제 재정비하는 그런 걸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다 성공한 건 아니란 말이죠. 성공 여부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목받은 지표가 바로 경제자유지수라는 겁니다. 경제자유지수라는 거는 한 국가의 정부가 기업하기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환경을 갖추게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발표하고요. 프레이저 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저는 그냥 헤리티지 재단만 예를 그냥 제시를 했어요. 자, 헤리티지 재단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매년 집계해서 경제자유지수를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들 평가하냐면요. 법치주의,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이렇게 4개 항목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입과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의 정도를 측정해서 경제자유지수 점수를 이제 매긴다고 해요. 자, 이 맵은 경제자유지수의 점수에 따라서 그룹별로 이제 색깔을 다르게 이제 표시한 지도입니다. 색깔이 이제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경제자유가 많고 붉은색일수록 경제자유가 이제 부족하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리티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여기 출처 나와 있죠. 그러면은 나라별로, 항목별로, 시기별로도 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자유지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자료로 봤더니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연 경제 성장률도 높고 부가 창출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경제자유지수 점수에 따라서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균 1인당 GDP, 사실 이 그림 안에 있긴 있는데 1인당 GDP를 구해봤더니 초록색일수록, 즉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평균 1인당 GDP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는 한 해만 지금 한 거고, 한 해만 하지 않고 이제 여러 기간에 대해서 여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봐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높은 국가인 경우 평균 1인당 GDP가 높고, 그리고 물가는 낮고 실업률도 낮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빈곤 퇴치 같이 좀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가치와 경제자유 지수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 지수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도 뭐 비슷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제가 본 거에 따르면 이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경제자유 지수 관련 이제 보고서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상위 25%, 즉 경제자유 지수가 높은 상위 25% 국가들과 하위 25%인 국가들을 이제 평균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1이 너무 기니까 이거 1이라고 하고 이거 2라고 합시다. 평균 GDP, 평균 1인당 GDP는 1이 2의 한 8배 이상인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위 25% 국가의 소득 기준 하위 10% 평균 소득은 하위 25% 국가들 대비해 9배가 많다라고 해요. 극빈층은 또 이쪽이 훨씬 많고요. 인구의 34% 정도가 극빈층, 하루에 1.9달러 미만 생계비로 사는 극빈층인데 반하여 상위 25% 국가들의 극빈층 비중은 1%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지수를 보고 이제 경제적 환경을 분석할 때 좀 참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인 성과와 성장 잠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경제자유 지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사실 이번 시간 정리는 거의 용어 정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GNI, 1인당 GNI, 뭐 GDP, 뭐 GDP 성장률, 또 뭐 나왔죠? PPP 기준 GDP, 뭐 비화폐적인 지표로 뭐 인간개발지수나 GPI 같은 것도 나왔죠. 경제자유 지수 개념도 알아야 될 테고. 그래서 용어 정리하면서 스스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시험 관련해서 제가 공지할 거니까요. 범위나 유형 같은 거 관련돼서 이제 궁금할 테니 공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험은 가급적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건강 잘 챙겨가며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